냥냥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요새 매일 2시간에 한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방대 공대 출신에 학점도 좋지 않아요. 아주 어렵게 중소기업 현장직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상사와 트러블로 퇴사를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력서를 써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말을 너무 많이 더듬었어요.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수입도 끊겼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생이 이번에는 진짜 망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오늘 저녁에도 계속 죽을까? 이런 고민만 했는데 스펙도 낮고 이전 회사보다는 더 좋은 데를 못 갈 것 같은데 제가 욱해서 그만둔 게 후회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줬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조언을 먼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저도 아파요 지금. 특히 이제 뭐 죽고 싶다고 하고 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이런 게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적인 것과 아닌 것의 경계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도 뭐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도 찾아보고 이력서도 찾아보고 이러신 분들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주 병적인 상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울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너무 죽고 싶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뭐 자살 시도까지 하셨다 이러면은 사실은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글만 가지고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떠오르기로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인과 헤어졌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전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이래서 막 답답하고 이런 사람 경우 많잖아요. 비유가 진짜 딱이네요. 맞습니다. 좋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좋은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진짜 그 어린 시절 저도 이제 20대 때 연애하고 너무 막 헤어져서 힘들고 마음 아프고 막 누군가가 이제 조언으로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하는데 그런 지일 아니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막 이런 생각만 들고 굉장히 너는 뭐 결혼도 하고 이래서 이런 소리 하나 이런 싶기도 했는데 결국은 또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또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 발상이라고 하는 게 그 개인적인 건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단점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언젠가부터 안 하게 됐어요. 나의 단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선생님 단점이 뭔데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가려서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에 장점을 극대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야구 선수 중에 이대호 선수라고 있잖아요. 그 선수를 도루를 못 한다고 해서 살을 빼게 만들고 수비 연습을 시키고 하기보다는 살을 더 찌워서 홈런을 많이 치면 되잖아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관적인 생각, 자기 약점에 대해서만 지금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면 좀 밝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저는 이분이 겪고 있는 이 감정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신병이었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입대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구타랑 가혹행위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만연해 있어서 매일 밤마다 막 끌려가서 맞고 막 때리고 하는 걸 이제 보면서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지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진짜 내가 여기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 공포심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야, 나 너무 힘들어. 여기 막 어린애들한테 밤에 언제 끌려가서 진짜 죽도록 맞을지도 모른다. 그런 고민을 했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괜찮아. 너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중에 제가 휴가 나와가지고 야, 나 힘들다는데 니네 왜 나한테 위로 안 해주냐고 했더니 친구들끼리 그랬대요.
태연이 쟤는 자기 애가 강해서 절대 죽을 애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든 살아남은 애다. 절대 자기 스스로를 해할 애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에 있을 때는 제가 뭐 물론 자기 애가 강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제가 되게 나약해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위로를 못 받으니까 그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느낌을 지금 갖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위로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몇 명한테 그 자살의 신호를 암시를 보낸다잖아요. 주는데 그 중에 가족들이 위로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위로를 받는다는 건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딱 떠올렸어요. 그분이 정말 장남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동생들 키우는데 인생에 정말 한 점 빚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10대 때 자살할 때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철교 위에 갔다는 거죠. 철교 오면 뛰어내려서 죽고 기차가 오면 맞아 죽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마지막 지점을 갔는데 기차 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것도 실천이구나. 죽는 것도. 대단한 힘 이게 정말 의지가 있어야 죽는 거구나. 하는데 이 생각을 조금만 내가 주저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반박자하면 세상에 살게 어떻게 못 이기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죽으라고 뛰어서 철교에서 뛰어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위로는 어쩌면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누구가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도 사실 자살 엄청난 실천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실천보다도 긍정적으로 작게 실천을 하면 하나씩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큰 성공이 될 거라고 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내가 하니까 되네? 이런 걸 좀 경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씩 실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끊겼는데 만약에 살아계시면 한번 좀 만나 뵙서 좀 이런 제가 좀 간접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냥냥님의 사연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개의 사연이 더 있어요. 이번 사연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이버대생의 역습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취준생이 회사 문턱 앞에서 많이 낙방하는데 그럴 때 생기는 우울증이라던가 의욕상실, 오랜 취준 생활로 인한 무기력, 자괴감, 너무 고독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될까요? 정말 이거야말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 살면서 좀 지치고 무기력하고 이럴 때 보통 이제 본인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뭐 방법을 좀 찾아 나가기는 하죠. 근데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하나가 약이고요, 하나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꼭 권해요. 운동을 그냥 종류는 상관이 없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살짝 땀이 나는 정도로. 다이어트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조건이.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서 조금 몸이 좀 건강해지고 좀 이렇게 심박수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확실히 우울증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 또 저희들이 이제 추천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좀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수식어가 고독한이래요. 그러니까 고독한 무슨 방, 고독한 뭐 이렇게 고독한을 붙이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심리를 좀 대변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거든요. 왜 고독하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고독하다라는 말을 할까요? 이게 나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들이 아무리 많고 주변에 뭐 지인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나는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뭔가 정신적인 건강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고독한이란 단어 자체에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외롭다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혼자 있긴 하지만 외로운 것과 고독한 건 다르니까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과의 좀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전에 그 위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나의 결심은 그냥 능동적인 건데 마음이 힘들 때가 되면은 내가 이미 할 수 있어라는 의지가 몇 번 꺾인 상태거든요. 네, 그럴 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래 해보자. 안 되네. 됐어. 이번에 할 수 있어. 해보자.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소위 마지노선을 넘어갈 때 조금씩 조급해지고 긴장이 되고 우울해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 좋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럴 때 저는 그 나중에 겪고 나서 한 일화가 있는데 전혀 이런 고독과는 상관이 없어요. 고독한이라는 말을 누구나 왜 느낄까라고 해서 한 번은 저희 그 개그우먼 중에 모 개그우먼이 있어요. 근데 이 모 개그우먼은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게 정도 많고 베품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임 주제를 늘 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늘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서 늘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도 외로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외롭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임 주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회사 생활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했어? 집에 있었는데 뭐 했어? 그냥 나 집에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 나만 집에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남들은 친구들끼리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왜 집에 있을까? 나는 왜 이럴 때 부를 친구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나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외로운 거야.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쟤도 외롭고 있고 쟤도 외롭고 있어. 그래서 저도 늘 이제 뭔가 강의하면 얘기하는 게 다 외로워하니까 먼저 전화해봐요. 그럼 나올 거예요.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생각, 무기력, 자괴감, 고독감은 나 혼자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지금 티는 내가 볼 때 저 친구는 너무 잘해 나가고 있는데 왜 나만 그렇지가 아니라 저 친구도 뜯어보면 왜 나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유하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북돋아 주는 게 정말 도움이 전혀 다른 얘기지만 너무 힘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언니도 외로웠었어? 그냥 뭔가 이 사회 활동 속에서 그러니까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 그래서 나 근데 왜 안 불렀어? 그러니까 바쁜 줄 알았지. 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땐 나는 늘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금은 시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정말.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나만 외로워하는 것일지라도 남들도 외로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다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일반화죠, 일반화. 근데 진짜 선생님 맨날 행복하지 않잖아요. 맨날 행복할 순 없어. 거의 행복해요. 할 말 없음.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김정 과장님 지금 이 말씀 사실인가요? 열 길 문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우면 남들도 외로울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 고독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롤러코스터처럼 감정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막 롤러코스터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힘을 주고 도움 주지 않아도 할 수 있겠는데? 야 우리 한번 만나볼까 하는 시즌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친구 만나기도 귀찮고 뭐도 귀찮고 내 자신도 싫고 짜증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의 롤러코스터의 하얀 곡선을 그릴 때 내가 있는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나 혼자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자꾸 얘기하기가 조금 주저하긴 합니다만 지금 그 우리 마담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일반하고 나 혼자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 혼자 정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게 이제 일반화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살면서 저는 우리 김종훈 선생님처럼 이렇게 늘 행복했던 적보다도 참 불행하다는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었을 때 저에게 정말 좋은 일 주고 제가 도움이 됐던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네를 쳐다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일 것이다. 근데 그분이 조언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데 지금 네가 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이걸 벗어나면 좀 이따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산을 올라갈 거야. 근데 지금 네가 골 깊은 데 들어가 있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네는 큰 산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큰 산을 올라갈 거라는 얘기에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산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왜 이게 저는 극복도 해봤고 막 저도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이니까. 근데 제가 정말 롤러코스터 하얀 곡선에 딱 올 때는 그런 얘기가 언제 들어오냐면 적어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남아있을 때 내가 높이 되려고 지금 낮아져 있는구나 라는 생각은 그래 맞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잠시 힘든 거구나라고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남아있을 때인 것 같아요. 확신이. 근데 마음이 정말 힘들 때는 무슨 나는 뭐 산도 계곡도 아니고 민둥인데 무슨 골만 있는데 내 인생에 무슨 이렇게 생각이 사실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역경을 거쳐서 올라왔지만 저도 뭔가 난 뭔가 되게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은데 하니까 그 역경도 고난도 굉장히 즐겁게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성장해온 케이스인데 정작 이제 마음이 정말 힘든 케이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게 느껴지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기력증이 오면은 참 마음이 그 주변에서 해주는 조언들도 너무 많이 도움이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위안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또 낫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언하는 사람의 뭐 약발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전 자존감에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모든 측면에서 우월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인 상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모든 면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을 아까 맹상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중에 몇 가지는 100 중에 한두 가지는 내가 누군가보다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무너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골 얘기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힘들지. 그래서 네가 A4 용지를 반을 접어라. 자, 그래서 네가 지금 힘든 사람이 대상이 있을 거야.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네가 지금 미진한 거, 쟤보다 네가 지금 못한 거, 제가 네보다 잘한 걸 적어보고 네가 쟤보다 잘한 거 있으면 한두 개라도 적어봐라. 그게 네를 지금 골에서 산으로 올라갈 거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러네요. 그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정말 무너지는 건데 그 누구도 인간에게는 저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달란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그걸 못 보면 그냥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달란트는 달란트 시장에서도 살 수 있어요. 네, 그거 떡볶이랑도 바꿔 먹을 수 있고. 네, 달란트는 꼭 있을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자, 저희가 두 번째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사연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도라지 배즙이 살짝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지금 이 얘기 각 얘기당 5분을 넘기지 않기로 했는데 이 한 사연으로 또 40분을 갔어요.
아니 그만큼 이분들이 지금 고민을 우리가 공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물론 우리 30분만 나갈 거예요. 네, 닉네임이 사이버대생의 역습이었죠. 꼭 취업을 하셔서 역습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람님의 사연입니다. 부모님께 엄청 사소한 일에도 서운해지고 또 그런 제 자신에게도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앞에 이야기하고 조금 딱 맞닿네요. 그래. 내용이. 그러니까 뭔가 자괴감이 느껴지고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느껴지고 했을 때는 저는 우리 기찬 쌤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딱 반 접어가지고 달란트 시장으로 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한테 다 쏟아놓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부모님이 가장 가깝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분들이니까 좀 더 편하게 느낀 걸 수도 있겠죠.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이 너무 다 쏟아내고 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제 환자분들 중에는 없었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That's what friends are for. yes, I like it. 친구도 다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인생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본인은 없었다면서요. 저는 그런 경우에 이제 친구 만나서 저는 쌓지 않고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쌓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로 만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못 하니까 오래된 벗들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가끔은 이럴 때도 있었어요. 전화해서 그 변호사하는 친구인데 야. 내가 지금 욕을 할 일이 좀 있는데 내가 지금 도저히 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나 5분만 들어라. 그리고 정말 쌍욕을 5분 동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냥. 하지만 다음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너무 이제 잘하는 친구니까. 제가 정훈 쌤이 좀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욕을 그냥 5분만 하고 이렇게. 네, 그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하고 그러고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었으면 그랬겠어요. 이런 방법이 정신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유용한가요? 정훈 선생님의 정신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동안 친구의 변호사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의 정신 건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니까. 그 시험 보셨죠, 정훈 쌤? 그 흰 쌀밥에다가 맞아. 욕을 하면 그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가 생기고 예쁘다 하면 그 오랫동안 잘 보관이 된다는데. 네, 근데 친구 귀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걔도 저한테 그럴 때 있거든요. 가끔 만나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줄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풀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좋은. 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풀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사실 그런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한 가지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냥 주로 많이 들어드립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계속 이제 들어주시면 그 직업병이야, 직업병. 그래서 아까 진짜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놓을 뻔했어. 지금 우리 분석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딱 보니까 우리가 다 정신병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거지. 그럼 들어주시면 자기 얘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건 정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구든 누구든 본인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너도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되는 존재가 되다 보면 이게 서로 이제 좋은 희망이라는 힘을 조금씩 얻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혹은 내가 남이
뭔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외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난 들어준 것만으로도 내가 치유받는 느낌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들어주는 입장에서도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이렇게 같이 의논해주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무조건 이게 일방적으로 퍼준다는 느낌보다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 직업을 하시나요? 상호작용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공감과 이해가 상호작용 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환자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은정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상호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의 감정이 나에게로 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우울감이 계속 이제 좀 정신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분들이나 우울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감정이 나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진료를 보시면서 나도 우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프로페셔널인데 과연 환자분들의 진료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는 사실 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심파시와 엠파시라고 해서 이제 감정이입이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과는 다르게 공감을 해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그것보다도 저도 이제 우울한 일들이 생기는 게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거 하나는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 정신과를 갔어. 정신병원 다녀왔어 하면 그러니까 소위 머리에 꽃을 달거나 그러니까 정말 뭔가 정신에 크게 이상이 있을 때 가는 곳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서 내가 어떤 이 감정으로 내가 병원을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가도 되죠, 선생님? 네, 그럼요.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에도 그냥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워낙 편견이 있어서 좀 머뭇거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가벼운 불면, 우울 이런 걸로도 오십니다. 뭐 불안 같은 것들은. 저희가 취준생들의 고민 사연을 받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혼자만 끙끙 앓는 것보다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이발소 취준생 정신건강 특집 이은정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고독한 취준생 응원 프로젝트 코너 먼저 듣고 계속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온 우주가 취준생에게 보내는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안녕하십니까, 송강호입니다. 이발소에서 말이야, 그 우리 고독한 취준생들 응원한다는데 그 프로젝트 있잖아, 그거. 그 기억나지? 취업은 빨리 한 사람이 1등이 아니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무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핵 이득 팟캐스트 이발소. 꼭 들어보고 안 들으면 안 돼, 임마. 알았어? 파이팅이다, 이 말이야, 임마. 야. 네. 이분 정말 대단하셔. 혹시 과장님 들으시면서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 바로 아셨어요? 네, 송강호 배우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언젠가는 진짜 정말 대단하다. 진짜 송강호님의 목소리로도 우리 취준생 응원 편지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취업은 빨리 한 사람이 1등이 아니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직무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는데 이 조언 잘 새겨 들으시고 취업 준비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독한 취준생 파이팅! 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